네, 어서 오세요. 1945년 6월 달에요. 영국이 전쟁 끝나고 나서 곧바로 소련을 침공하겠다는 상상 초월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독일군 패잔병 100만 명을 모아다가 폴란드를 지나 폴란드 군과 합세해서 소련을 공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앵글로색스는 이렇게 항상 동맹국을 토사구팽시켜 왔어요. 한국도 미국이 4번이나 배신했던 거 똑같습니다. 항상 동맹국을 그렇게 괴롭혀 왔습니다. 트럼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얘들의 전통이라고요. 미국도 여기에 동조했죠. 그래서 토탈리티 플랜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소련 전역을 핵공격하겠다. 이런 엄포를 놨는데 이 엄포가 계속 현실화돼서 1949년에 와서는 오퍼레이션 드롭샷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소련 전역을 핵공격하려고 했죠. 동유럽이 공산화되어 가는 게 싫었다? 그래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서유럽과 동유럽을 분할 관리해보자는 게 이미 1943년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이 함께 만나서 합의한 거 아니에요? 엿다 대고 이런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 미국과 영국의 이런 막무가내 행동은 되게 우리들한테는 익숙하죠. 이런 나라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 온 사람은 확실히 뭔가 분열증에 걸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서유럽이 나토를 성립한 이유가 동유럽 공산화 때문이다라고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핑계를 댔죠. 처칠이 소련 공격을 구상한 게 1945년, 미국이 소련에 핵폭탄을 떨구자 하는 게 1945년, 처칠이 소련과 냉전선언을 한 게 1946년, 나토를 성립한 게 1949년 4월, 모두 동유럽이 공산화되기 이전이나 나토 같은 경우는 공산화 과정 중에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두 핑계였죠. 모든 게 다 핑계였고, 모든 게 구슬이었고, 모든 게 위선이고 거짓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련 공격의 기획이 물거품이 되니까 처칠 정부는 1947년 말 연합국 이제 해체해야 되잖아요. 전쟁 끝났으니까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연합국의 군 조직을 그대로 이름만 나토라고 바꿨습니다. 그게 브뤼셀 조약이라고 하는 거고 1년 후 결국 나토를 창설해버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요, 나토가 핵전쟁을 방지한 것이라고 이제 핑계를 대기도 하죠. 완전 거짓말이죠. 나토가 창설한 건 1949년 4월, 소련이 핵 실험을 성공한 건 1949년 8월이에요. 나토의 목적이 소련의 침공으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겠다든가 핵전쟁을 막겠다든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일의 순서도 틀리고요. 영국과 미국의 소련 적대 행위를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좌로 보든 우로 보든 모두 거짓말로 세워진 게 나토라고 하는 겁니다. 나토는요, 아이젠하워, 리치웨이 같은 미군 장성이 최고사령관을 맡아왔습니다. 부사령관은 언제나 미국의 딸랑이 몽고메리 같은 영국 사람이 맡았습니다. CIA가 움직이고 CIA가 돈을 줬으며 그렇게 해서 유럽의 군사적 식민화를 가속화한 게 나토였습니다. 과연 나토가 유럽을 방해해 줬나? 1949년 창립부터 1990년까지 나토는 단 한 번도 유럽을 방어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유럽 내부에서 테러 행위나 저질러 왔습니다.
다니엘 강사가 얘기를 잘했지만 수백 건의 테러 행위를 나토가 저질렀고 유럽을 그렇게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계속 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미국 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유통망을 장악해 준 게 나토였고, 그 결과적으로 나토는 미국 군산 업체들의 영업사원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1954년 한미 군사 방위 조약과 똑같습니다.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한미 군사 방위 조약은 나토보다는 좀 더 식민적이죠.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은요, 나토를 정확하게 봤어요. 미국이 유럽을 군사적으로 지배하려는 식민 통치 도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드골은 1958년 영국, 프랑스, 미국 이 3국이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지분으로 나토를 운영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제안사항은 당연히 부결됐죠. 그래서 샤를 드골은 지중해 나토 함대로부터 프랑스 함대만 싹 철수시켜버렸습니다. 드골은 개인적으로 미국과 영국을 좋아하지도 않았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은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의 비시정부 인정해줬지만 정작 레지스탕스인 자신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홀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인 이 섭섭함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죠. 무엇보다 영국과 미국이 프랑스를 이류 국가로 취급했고 식민 국가로 취급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애국심적인 반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를 식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얄타 회담이라든가 포스탐 회담에 프랑스를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옵저버로도 참석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를 무시했고, 게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아이젠하워는 프랑스를 군사 통치하려고 그랬습니다. 한국처럼 신탁 통치하려고 그랬다고. 이에 대해서 드골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으면 좋겠습니까? 드골의 모든 행동은 현실적인 국가 주권을 위해서 나토와 미국에 대항했던 겁니다.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지 개인적인 원한도 아니고 개인적인 성격도 아니었어요. 드골은 1960년에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드골은 샤를 파스쿠아라는 그 깡패 출신 사람들까지 포섭할 정도로 프랑스를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만데스 프랑스라고 하는 사람, 그 강력한 우파 정치인도 끌고 와서 프랑스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그 프랑스 조직들을 해체시켜 왔고요. 1963년 케네디 암살에 CIA가 개입했다는 것을 정보국을 통해서 확인했고, 케네디를 암살한 주체가 미국 군산업체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무엇보다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나토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주한 미팔군처럼 미국 군산 복합업체에 무기를 판매해주는 영업사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이 무기를 소비해야 되는 베트남 전쟁에 나토를 끌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드골은 나토 군사조직을 탈퇴함으로써 미국의 이 모든 행위를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1966년 3월 7일) 드골이 말입니다. 미국 린던 존슨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우리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전역에 대한 주권을 되찾고 나토 군사조직이 아니라 프랑스가 나토 군사조직에 참여할까 말까 정부적 차원에서 결정하겠다.
나토 조약은 물론 지키겠다. 하지만 그 조약을 지키는 방법은 수정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프랑스의 군은 나토 군사조직에서는 탈퇴하겠다. 하지만 당신들과 협력은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린든 존슨은 반협박죄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따로 놀다가 독일한테 얻어 터지지 않았느냐. 나토가 주권 훼손 기구가 아니다. 프랑스의 이익이 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샤를골 대통령이 이 편지를 받고 굉장히 화를 냈죠. 내가 어린아이인 줄 알아? 건방지게. 어? 나토가 주권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뻔히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면서 나토가 프랑스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무시했다는 거에 대해 린든 존슨을 굉장히 욕했습니다. 맞는 소리죠. 아이젠하워가 차라리 현실적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드골한테 나토 총사령관을 프랑스 사람으로 쓰겠다.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응? 기분 풀어라 이랬습니다. 하지만 나토 총사령관은 허수아비잖아요. 드골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골이 저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만 써먹을 수가 있었어요. 프랑스는 그 당시 세계 4위, 5위를 왔다 갔다 하는 강대국이었고 특히 독일과 깊은 경제관계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핵이 없었다 하더라도 독자 노선을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독자 노선이라고 하는 게 핵폭탄이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데 보통 독자 노선을 먼저 주장하고 나중에 상징적으로 핵을 가지는 법입니다. 핵을 가졌다고 해서 독자 노선을 피우는 나라는 없어요. 독자 노선을 먼저 피우고 나중에 핵을 갖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현실이고요. 또 하나 착각하는 현실이 또 뭐냐면 핵이 실제로 쓰일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그 소형 핵무기는 뭐 충분히 사용해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형으로 떨구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미국과 소련은요.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자주 돌렸어요. 바보인 줄 아십니까? 미국과 소련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핵폭탄을 쓴 나라는 세계적인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방국도 잃어버리고 경제, 정치, 이렇게 군사적으로 고립되는 길로 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계속 내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핵전쟁을 실제로 시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모르죠. 이스라엘처럼 미친놈들은 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아니면 아무리 비정상적이라 하더라도 트럼프 같은 나라를 하더라도 우리의 트럼프는 겁이 많아갖고 그런 짓 못해요. 딱 보면 안 나옵니까 계산. 트럼프가 얼마나 겁쟁입니까. 어떤 나라도 핵을 갖고 무슨 짓을 하려는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상징적인 힘을 발휘할 뿐입니다. 이 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더 핵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만 그만하고. 그래서 나토 통합군을 프랑스가 탈퇴하겠다는 거에 대하여 뉴욕 타임즈는 맞다. 미군 철수해라 그랬습니다. 여론도 주변에 그렇게 흘러갔고 앞뒤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드골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미국과 함께 나토 조약은 유지하되 통합사령부에서는 탈퇴한다. 이런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조약은 유지하되 정작 몸체에서는 탈퇴하겠다고? 뭐 쉽게 얘기해서 나토 탈퇴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말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응?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군사조직은 탈퇴하되 조약은 유지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토를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나토 군사지휘부가요, 파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골 대통령은 1967년 4월 1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미군이든 나토군이든 단 한 명도 남지 말고 프랑스에서 철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나토 사령부는 벨기에로 모두 공식적 이전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드골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단 말 하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냐고요. 군대를 갖고 들어와 있냐고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벨기에로 그냥 옮겨간 거예요.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는 1차 세계대전부터 엘리트들의 꼭두각시 지어간, 이건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토 본부를 벨기에에다가 옮기고 나서 벨기에는 그 보상으로 뭐 석유 결제소라든가 뭐 금융 결제소 이런 것들을 브뤼셀에 갖다 놓게 해서 수수료 받아 챙기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죠. 예. 솔직히 벨기에처럼 살려면 국적 버리는 게 낫죠. 창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벨기에 사람들은. 자, 드골은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소련과 과학기술 경제 협력을 맺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협력을 맺었잖아요. 프랑스는 그 당시 이미 인공위성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쏘아올릴 인공위성에 소련의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배웠고, 물론 프랑스도 소련의 노하우를 많이 전해줬고 서로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에어버스 또 다소사의 그 라팔 비행기 기술, 이게 큰 부분은 아닐지 몰라도 러시아와 협력하여서 기술이 개발된 거다 그 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프랑스가 1970년대에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선 이유는 독일도 그렇지만 소련과의 교류 때문인 이유가 크죠. 예,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정말 아낌없이 프랑스한테 기술을 전달을 해줬습니다. 소련이 혹은 러시아가 한국 정부한테 아낌없이 기술 주는 거 보세요. 미국, 영국과는 전혀 다른 외교를 벌인다고. 이 소련,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전통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군사 미술 기술이 러시아에서 왔지 미국에서 온 거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있나? 왜 현실을 그렇게 무시하냐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상당히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드골이요, 나토를 탈퇴하자마자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드골이 나토를 탈퇴한 이유는요,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그 당시 반식민주의를 외치면서 미국이 새로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자본을 대고 있었죠. 그래갖고 미국 눈치를 봤다고. 하지만 프랑스는 나토를 탈퇴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예전부터 이익관계에 있었던 아프리카 각국에 당당하게 정치, 군사, 경제, 외교를 할 수 있었다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식민지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좋은 일 아니지만 미국에 앞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자원도 싸게 갖고 왔고 대출도 해줄 수 있었고 미국 자본이 옛 프랑스 식민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벽을 쳤죠. 그게 드골이 한 일입니다. 대신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은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프랑스 식민주의를 해체해버린 게 또 드골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미국이 벌이고 있던 베트남 전쟁에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도록 벽을 쳤고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는 경제, 정치, 외교적으로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유엔에서 발언권도 굉장히 강해졌고 제3세계 국가들과도 교역하는데 여러 제약 하나도 받지 않고 자국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단 한 번도 영국의 경제력을 이겨본 적이 없는 프랑스가 드골 시대에 영국의 경제력을 극복해버리죠.
이게 프랑스와 영국 경쟁 역사 500년 이상 처음 벌어진 일이에요. 드골이 말이죠. 프랑스를 세계 4위, 5위의 부국으로 만들고 그래도 몇 년 동안만은 세계 2위의 총강대국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만약 프랑스가 사르코지 같은 놈을 그 당시에 데리고 있었다면 프랑스 금을 미국한테 계속 갖다 줘버리고 나토 군 통제권 안으로 프랑스를 계속 끌어들여왔을 테고 과연 강대국 프랑스가 존재했을까요? 아무리 잘 봐줘도 독일처럼 먹고는 살아도 세계적인 영향력은 제로인 약속이 돼버렸을 거다 그 말이에요. 독일만큼 강한 나라가 지금 몇십 년을 약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똑같은 위치를 가져갔을 거다 그 말이에요. 사르코지처럼 미국한테 예스 예스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다면 말입니다. 1960년대에 드골이 없고 마크롱이라든가 사르코지 같은 아이들이 계속 정권을 잡았다면 프랑스의 항공산업, 우주산업, 전자산업, 철도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누벨바그 프랑스 영화 세계적으로 수출도 안 했을 것이고 프랑스의 문학예술 유명하지도 않을 것이고 패션, 화장품, 디자인, 건축, 하물며 철학까지 미셸 푸코를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이 세계적으로 먹힐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프랑스의 드골이 프랑스의 독자 노선을 고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1966년에 프랑스를 보면 2025년 한국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드골의 프랑스가 위치해 있던 국제 외교적인 환경에 그대로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미국한테 붙어갖고 과거 제국의 권력을 모두 미국에 갖다 바치고 국력을 잃어버렸을 때 프랑스는 거꾸로 행동함으로써 강대국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서독처럼 독일처럼 조용히 살지도 않았어요. 프랑스는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습니다. 한국이 말이죠. 사르코지의 프랑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드골의 프랑스가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한국은 지금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기회가 생긴다고.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미국, 유럽하고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자주적인 외교를 가져감으로써 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다고요.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리 유럽, 미국, 중국의 교역량이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계속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 중국, 인도, 인도, 중국, 인도, 미국, 인도, 유럽 이 관계는요 계속 늘어나기만 합니다. 이 환경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잡아야 하느냐 이거죠. 영국과 프랑스처럼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의 기회를 잡을 것이냐. 활용을 해야 되겠죠. 미국은 냉전 시절 갖고 있었던 허세지만 제국적인 권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 허세마저도 잃어버렸어요. 한국이 자주적인 외교를 해도 과거 문재인처럼 등신처럼 물러날 필요도 없고 과거 윤석열이나 이명박처럼 지들이 나서서 4대주의를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중국도 일본 대만 때문에 한국이 계속 필요해질 것이고 또 일본도 그렇겠죠. 중국을 견제하겠다면서 한국과 친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북극 항로 사할린 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고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이게 지금. 한국은 그 어떤 강대국과도 잘 지내도 크게 간섭하는 환경도 아니고 못 지낸다 하더라도 이내 풀어져 버리는 그런 과도기적인 환경 속에 매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싫다고 노한다 하더라도 드골처럼 물밑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부드러운 외교를 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나마 그래도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몰락할 것인가는 한국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요, 대미 4대주의를 현실이라고 파악하는 착각에 수십 년 매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좌파 우파 흑백놀이로 대판 싸우는 것도 그것도 현실이라고 판단하는 망상에 빠져서 지난 거의 100년의 삶을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미국 눈치 보는 게 현실이랍니다. 그거 현실 아니에요. 외교를 모르고 정치를 모르고 군사 연관 관계 그런 관계를 모르는 철부지들이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미국 눈치 보는 게 현실이라고. 미국 눈치를 봐갖고 한국이 얻어낸 게 지금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앵글로색스는 말입니다. 약육강식에 매우 익숙한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약한 놈들은 끝없이 잡아먹습니다. 강한 사람은 존중해 줍니다. 한국은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세계사적 흐름에 국익에 좋다만 딱 잡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구태의 온상인 좌우 흑백 논리, 그 1970년대에 이미 쓰레기통에다 버려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썩어 문드러진 걸 계속 먹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좌파 우파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요. 특히 개신교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드골의 프랑스 독자 노선을 참고할 시대가 왔고 또 참고해야만 한국의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태를 버려야 돼요. 좌우 4대주의. 다 버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